되게 지역 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창원, 포항, 광양, 울산, 구미 뭐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산단들도 가동률은 더 떨어지고 있고 중소기업만 한정하면 그래프가 무섭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 여름에 구미랑 공단들을 방문을 했는데 관계자들 말씀 들으면 정말 어려운 걸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벨트 보시면 빨간색 보시면 여기 밑에 이게 다 망한 파산하거나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산업이 어려워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보호 무역 강화,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뭐 생산 비용 격차 축소 이런 여러 문제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구조가 전 세계 GDP 참여도가 떨어지면서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에 GBC 참여율이 14% 정도 됐었는데 최근 2015년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1%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게 2015년이 트럼프 당선 전이니까 지금 하면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GBC라는 거는 제품을 하나 만들 때 여러 국가가 참여를 하는 걸 얘기하는데 왼쪽 그림 보시면 이 아이폰 만드는 그림입니다. 옛날 거긴 하지만 아이폰 4를 만들 때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참여해서 중국에서 제조하고 미국에서 앱을 얹어서 전 세계에 파는 구조입니다. 이런 게 이제 GBC 참여도입니다. 근데 이게 14% 정도 전 세계 GDP, 그러니까 부가가치 창출의 14% 정도 되다가 15년에 1% 떨어지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아마 더 떨어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즘 많이 불소나 일본의 규제 때문에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기술 규제 도입 건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WTO에서 2005년에 897건 정도 되다가 2017년에는 2,500건 정도 되고 아마 더 최신 자료에는 더 많은 기술 규제가 도입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정 무역 현안이라고 WTO에 이제 제소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제소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거의 보시면 5배 정도 늘어났고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지역 산업의 위기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부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산업의 스마트화, 주력 산업의 불안 극복, 리쇼어링 지원, 지역 기반의 규제 혁신 이렇게 4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 산업의 스마트화는 스마트 공장을 짓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4년부터 시작해서 제조 산업 전반에 스마트 공장을 계속 보급을 합니다. 몇만 개 보급, 중소기업에 얼마 지원 이런 거를 다양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여러 문제들도 생기다 보니까 고도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력 산업 불안 극복은 주력 산업 어려우니까 신산업으로 좀 전환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도 만들어보고 모빌리티 산업도 만들어보고 신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엔 리쇼어링 지원인데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이제 그쪽에도 인건비가 오르니까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국내로 돌아올 때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국내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13년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돌아온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 11월, 작년 11월에 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좀 확대해서 더 좀 돌아오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역 기반의 규제 혁신, 그래서 규제자율특구법이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이제 발의가 됐고, 여기서 보시면 강원의 디지털 헬스, 대구의 스마트 밸런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기반의 우리가 혁신 신산업 육성해 보자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고도화가 되고 하고 있긴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주력 산업은 이제 대변역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들고 신산업은 규제도 높고 갈등이 높다. 그래서 잘 안 된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얘기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 찾으시면 주력 산업이 어렵다, AI 적용이 안 된다, 디지털 전환 안 된다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벌써 한 4차 산업혁명 나온 지 3년, 4년 넘었으니까 벌써 3, 4년 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도 주력 산업 극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주력 산업을 어떻게 좀 부흥시켜 볼까, 디지털 전환 시켜 볼까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고 여러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사례의 시사점을 조금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인데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호주의 애들레이드 사례고 애들레이드가 어디냐면 여기 호주 지도를 그려놨는데 남쪽입니다. 남쪽 도시고 공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군산과 비슷한 도시고 연간 한 40만 대 정도 생산하던 자동차 제조 단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군산이 한 27만 대, 군산 GM이 27만 대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한 군산보다 조금 크거나 아니면 군산과 비슷한 수준의 도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2004년, 8년, 17년에서 계속 그 글로벌 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여기서 더 이상 한 대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지만 보시면 지표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보시면 이 그래프가 이제 호주 전체 도시의 이제 요 파란색이 인구 증가율, 그다음에 점 찍은 게 그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애들레이드가 세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더 뒤로 가시면 애들레이드 전체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산과 같은 도시는 지금 어렵다고 난리인데 애들레이드는 좀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언임플로먼트, 그 실업률도 그 당시에는 높았다가 다시 이제 원상복귀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신문들에 많이 나오는 얘기고 언론들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분석을 프레임을 뭘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톤슬리 이노베이션 센터 이런 거를 들고 싶습니다. 남호주 정부가 미쓰비시 공장 전체를 매입해서 요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를 만듭니다. 우리 중국의 중간촌, 서울의 판교 같은 디스트릭트인데 호주 최초의 혁신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시작한 거니까 벌써 지금 9년, 10년째 다 돼가는 거고 요거를 20년 장기 계획으로 계속 이제 늘려가고 있습니다. 요 지도도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판교 같이 주거시설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거기에 이제 혁신 스타트업들도 있고 있습니다. 지멘스나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원래 제조 단지였으니까 제조 기반의 스타트업을 육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헬스케어, 의료기기, 제조, 그다음에 뭐 자동화 기술 개발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주 요 톤슬리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안에 호주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문 대학들이라고 꼽히는 대학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해외 명문대 캠퍼스를 또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서 2018년에 이제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과 호주 정부가 공동 투자해서 인공지능 연구소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작년 첫 해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펀딩 65억, 100여 명 정도의 연구진을 모았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노르웨이 사례입니다. 노르웨이 사례는 저희 연구소에서 한 3, 4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양식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산유국이라 이제 산업의 위기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양식 산업을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르웨이까지 가는 직항편이 없습니다. 오슬로까지 가는 직항편이 없는데 대한항공이 매주 3번 오슬로까지 직항편 운행하는데 연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대 연어 수입국이고 노르웨이는 이제 스마트 양식 산업으로 유명한데 그래프 보시면 이제 이 초록색이 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85년부터 시작한 거고 코스트는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반면에 생산량은 또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는 정부 차원의 R&D, 기업 차원의 R&D가 대규모로 투자되는 산업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부는 뭘 했냐 하면 그 양식산업법을 92년에 완전히 개선하는데 그전에는 정량적 규제였습니다. 정량적 규제에서 지금은 정성적 규제. 무슨 말이냐면 정량적 규제는 소유주가 누구냐, 얼마 생산하냐 이런 게 이제 포인트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생산하냐, 그 다음에 병충해 없냐, 유전자 조작 안 하냐 이런 걸 이제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요즘에 또 인공지능 얘기가 여기서도 자주 나오는데 뭐 아크반, 아쿠아스캔, 세리맥 등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고 세리맥 같은 경우는 연어의 얼굴을 인식한답니다. 그래서 연어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 바닷물이라는 그 연어 한 번 걸리면 모두 다 폐사하는데 바닷물이를 이제 예방하는 기술을 연어 얼굴 인식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폐사율이 거의 이것도 걸림 100%인데 50에서 70%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크바 같은 기업은 오른쪽 사진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양식 배입니다. 보시면 양식 배에 이제 이런 장비들 설치해 놓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러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최적의 환경을 도출하는 거예요. 온도, 그다음에 자동급이 얼마를 줄 거냐, 수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나 움직이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고 자동화 시키는 겁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은 이제 국내 사례인데 동대문은 한국전쟁 이후로 가내수공업에서 시작한 됩니다. 1960년대에 평화시장 생기고 거기에
이제 고속터미널 연결되면서 전국적인 유통망이 생기고,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이게 현대식 패션 유통상가, 그러니까 밀리오레, 두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동대문이 태동하게 됩니다. 동대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동대문 특징이라면 기획, 디자인, 시제품, 재단, 패턴, 원자재, 부자재 다 이제 여기서 조달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곳에서 모든 원자재, 디자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아까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게 소상공인으로 시작한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끼리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모든 이제 업무들을 구두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뭐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해도 뭐 장기 하나 써주면 끝나는 뭐 그런 데가 이제 동대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대문에서 직접 옷을 사시진 않겠죠. 동대문은 대부분 이제 B2B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밀리오네나 두타는 B2C지만 동대문의 메인은 B2B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따라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옷이 바뀌고 디자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자라가 이제 패스트 패션으로 유명한데 거기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이 거의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의 이런 장점들을 살려서 요거를 디지털화, 인공지능을 입혀서 동대문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원자재나 부자재를 모두 다 디지털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제 홈페이지인데, 저도 이렇게까지 되는지 몰랐는데 동대문 관련자분들을 만나보고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원자재나 뭐 원단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충 생각해 보면 색깔만 해도 뭐 30개, 그다음에 원단의 종류만 해도 뭐 수백 개, 거기에 뭐 질감, 거기에 두께 이런 걸 다 곱해 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게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디자이너들끼리 이제 암호같이 이제 주고받았는데, 이런 게 다 이제 인터넷으로 올라가고 동대문이 더 빨리 디자인을 하고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요 스타트업들이 요렇게 요건데 저도 한번 봤는데, 들어가 보시면 이게 검색도 빠르고 뭔가 이제 좀 직관적,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술들이 상당히 좋은 것을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대문엔 사입삼촌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B2B 시장이니까 B2C의 이 요구사항을 빨리 받아들이려면 사입삼촌이라는 B2B와 B2C를 B2B와 소상공인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동대문을 돌아다니면서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주문을 날라주고 이런 건 하는데, 요것도 이제 다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보다도 더 빨리 이제 패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왕홍은 동대문의 새로운 유통 채널입니다. 작년 한 해에 1,600억 정도 왕홍이 와서 사갔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는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 중국에서는 동대문과 비슷한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동대문의 역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수한 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디지털 입히면 동대문이 더 빨리 더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리쇼어링인데, 신발 산업입니다. 국내의 신발 산업은 지금은 대부분 트랙스타나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OEM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7대 신발 산업들이 이제 부산에서 시작했고, 요쪽 그래프가 이제 신발 산업의 수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보시면 수출이 엄청 났다가 다시 확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고무신 만들던 기업들이 이제 부산에서 정착해서 값싼 노동력으로 이제 군화 등을 납품하면서 부산의 신발 산업이 태동을 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다 외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외국으로 대만으로 나갔다가 그다음에 중국으로 나갔다가 요즘에는 동남아로 나갔다가, 동남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버려서 이제는 아프리카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신발 산업들이 이제는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 한 14개 기업들이 이제 부산으로 다시 이제 리턴을 했고요. 아마 이제 올해나 내년에는 더 활발히 리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왜 리턴을 했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인건비가 높은데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R&D 센터를 세우고 모델 공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이
지금 현재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아예 우리나라에 기반이 없는 공장들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국내 사례인데 패밀리 혁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보시면 요거 삼성캐스터 사례인데 삼성캐스터는 뭐 하는 회사냐면 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바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규모도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규모로 작은 회사인데 바퀴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런 병원용 의자에 베드에 바퀴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요거는 삼성캐스터와 네이버랩스가 함께 만든 도서관에 이제 책을 옮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퀴 만드는 회사인데 이 바퀴 만드는 회사도 스마트 팩토리를 넣어서 보시면 1인당 생산성을 31% 향상시키고 공정 불량률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만들고 이런 걸 하는데 요 겹은 이제 신기하게 자체 스마트 팩토리 넣은 것도 있지만 협력사들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 협력사들도 뭐 세진 플라스틱, 해성인 이런 기업들과 같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동시에 구축하면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스마트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소기업 한 곳뿐만이 아니라 그 납품하는 업체까지 다 이제 스마트 공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기업과의도 협력 사례도 볼 수 있는 게 삼성캐스터는 대기업의 요 지원을 받아서 대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노하우를 협력사들과 같이 이제 공유를 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 해결형 혁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보시면 이제 지역 혁신과는 약간 멉니다만 이제 응급 차량 알림 119 알림 서비스 보시면 SK텔레콤, 카카오, 소방청 이런 기업들과 협력해서 이제 119 구급차가 지나가면 앞에 내비에 알림을 뿌려주는 겁니다. 사실 되게 간단한 기술인데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고 경기도에서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아시다시피 다 지역별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응급의료에서 보시면 119 소방청 이런 그림들을 그려놨는데 뭐 클라우드 플랫폼 통해서 데이터 연계해서 국가 응급 진료망 이런 것들 연계해서 119에 사람이 전화가 오면 응급차에 실려오면 내 정보를 다 보고 빨리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헬스케어는 은평구랑 사례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LG CNS가 과기부의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 보시면 이제 보건소에는 엑스레이가 있긴 한데 엑스레이 판독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엑스레이 찍으시면 판독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판독은 하지만 빨리빨리 이제 결과를 알려줄 수 있도록 미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20초 정도 걸린다고 하고 은평구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후에 전국 보건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들이 지역 혁신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같이 논의하는 이론적인 얘기를 잠깐만 해보려고 그러는데 혁신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 예전에 혁신은 우리가 통상 기업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말부터 한 지금부터 30년 전부터는 이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다른 주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국가나 지역 산업 수준의 혁신이 얘기되고 그러면 주체들이 많으니까 이 주체들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 해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시스템 산업 혁신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자주 됐습니다. 지역 혁신 시스템은 그 중에 이제 하나 일환이고 지역을 구성하는 대학이나 기업이나 이런 여러 혁신 주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보시면 저기 이제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면 저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오른쪽은 이제 주정부가 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정부가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혹시 다른 형태는 뭐 주정부가 같이 협력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혁신 시스템 가지고는 또 좀 모자라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거는 사회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고령화, 인구 변화 이런 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한 게 이런 프레임입니다. 좀 복잡한 그림인데 맨 위쪽은 랜드스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인구 증감, 환경 변화 이런 겁니다. 맨 아래쪽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중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레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처한 위기, 문제 해결, 뭐 고령화, 인구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삶의 그 모습들, 생각들이 바꿔질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스타트업들이 밑에서 그 삶의 생각들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사회 체제가 전환되는 모습이다 해서 크게 그려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림들을 막 많이 그립니다. 그러면 중간에 우리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냐? 맨 왼쪽 보시면 밑에 스타트업들이 우리 생각들을 바꾸는 거다. 보시면 이제 화살표들이 스타트업들이 이제 우리 생각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두 번째 보시면 스타트업들이 이런 생각을 이제 경로를 바꾸긴 하는데 그 기존 기업들이 그 경로를 바꿔서 가는 거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마지막 보시면 이게 스타트업들이 우리 생각에 사이에 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위에 보시면 스타트업들과 기존 기업들이 함께 이렇게 다시 화살표를 그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 안에서 우리의 이제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지역 혁신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동작을 해야 되냐는 게 이제 연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지역 혁신 시스템과 사회기술 체제 전환론의 두 가지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정리의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지역 혁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10년 넘는 시기부터 자동차 산업이 위기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자동차 산업은 호주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시작해서 정부, 기업 노조, 대학, 혁신센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게 무너지면 남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메디케어도 만들고 퇴직수당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기업과 노조는 노동자에게 뭐 기술 자격증 취득을 장려한다거나 이직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푸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요 노조가 1년 동안 모든 개개인의 그 노동자들이 이직에 성공했는지를 이제 추적도 했다고 합니다. 대학은 아까 보셨다시피 인공지능 연구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 없어졌으니까 자동차 산업 말고 다른 쪽으로 대학의 연구 주제가 바뀝니다. 거기에 주정부, 대학, 그 다음에 기업 모두 합쳐서 지역혁신센터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지역혁신센터를 뭐하냐?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협력의 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애들레이드가 높은 실업률에도 우리 같은 사회적 갈등을 겪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사점이고, 두 번째 시사점은 신산업 자체를 사회체제 전환한 리치로 만드는 걸 생각해 보는 거 어떠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 규제는 안 바뀝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1998년부터 규제개혁이라는 거는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옛날부터 해온 얘기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해온 얘기입니다. 규제개혁 백서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거의 면 단위로 냅니다. 뭐 이제 규제 개수를 세는 연구도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규제 개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규제 자체를 풀어서 규제를 개선해서 우리 신산업을 만들어 보자. 그럼 어려운 겁니다. 앞에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례들에 이 규제 개선에서 신산업이 생겼다는 사례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규제 개선하는 거 말고 뭐가 할 수 있냐?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응급의료도 말씀드렸고 보건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급한 환자가 있는데 하루가 걸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환자는 바로바로 알려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는 바로 지금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면 규제 개혁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월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구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급차가 우리 모세의 기적 많이 얘기하지만 그게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소방청과 그다음에 지방 정부와 그다음에 민간 기업이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사실은 엄청 간단한 일인데 그런 협력이 필요하고 했던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 산단해서 몇 조짜리의 프로젝트도 가동을 하는데 이제 스마트 공장, 스마트 말고 스마트 이제 생태계의 차원의 뭔가가 논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 바퀴 하나 만드는데도 4개 기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보셨다시피 요게 동대문의 이제 물류 흐름인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옷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옷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어떤 공장이 필요하고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냐,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요런 아주 간단히 그린 그림조차 복잡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공장을 스마트화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의 공장을 스마트화하면 물론 혁신성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캐스터처럼 패밀리 혁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요 밑에 그림은 이제 소비자 그룹, 글로벌 네트워크, 산업별 네트워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스마트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 스마트 공장이 다시 아까의 그 우리 생각, 레짐을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제 다음 발제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사회의 갈등을 넘어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례들에서 우리가 사회 체제, 그러니까 산업, 그 지역의 산업이 변화한다는 것은 지역의 사회 체제가 변화한다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군산에는 공장이 있으니까 대부분 공장 위주로 삶이 돌아가야 되고 규제도 공장 위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공장이 아니라 신산업이 들어오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거기에 실업률까지 높아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하면 사회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연도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는 다음에 발표를 하시겠지만 사회 갈등의 해결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 연구 보고서는 아니지만 랩 2050이라는 카이스트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 보고서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말매의 눈물이라 얘기하는 그 대형 크레인 있잖아요. 그 대형 크레인이 정말 말매의 눈물이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그 말매에 찾아가셔서 인터뷰를 하신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 말매에서 했던 노동자들은 다 이직 지원을 받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삶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개혁, 규제 특구, 스마트 팩토리 뭐 좋은 얘기지, 다 좋은 얘기고 꼭 필요한 얘기지만 더 나아가서 해야 되는 건 이런 사례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노르웨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노르웨이 아크바 보여드렸지만 1990년대 초반에 노르웨이 역시 우리 수산업과 마찬가지로 영세했고 수산업자, 어부들은 다 보조금을 받는 어부였고 하지만 요거를 급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 체제가 아까 전환의 4가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 4가지 모습이 다 물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제 그 4가지 모습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제 신구 체제는 갈등을 넘어서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4가지 시사점으로 뽑아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